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부터 국회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진선민 기자와 함께 청문회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부터인가요? 안덕근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2시가 좀 넘어서 안 후보자의 선서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원래 오늘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 비상의원총회 참석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미뤄졌습니다. 안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그간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통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별도로 채택된 증인이 없는 만큼 의혹 제기보다는 정책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안 후보자가 현직 통상교섭 본부장인 만큼 재직 시절 공과 평가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후보자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반면 에너지 분야 관련 업무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전문성 검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첨단 전략산업과 실물 경제까지 총괄하는 부처 수장으로서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을 여러분께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역구 한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박문규 장관은 국무조정실에 있다 장관으로 왔습니다. 안덕근 후보자는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있다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혁신과 공정을 외치지만 새로운 인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돌려막기 인사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매우 큽니다. 후보자님, 이러한 비판과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짧게 하십시오. 네,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제가 우리 산업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본부장 재임 중에 2차례 부산 엑스포 유치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주장하신 바가 있습니다. 2022년 11월, 2023년 10월에 후보자님은 인터뷰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19표를 얻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29표 득표에 그치면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후보자님, 실제로 승산이 있다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까? 네, 당시 저희가 매주 상황 판단을 하고 보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후보자님이 진심으로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은 그 판단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틀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삼부정권이라고 합니다. 무능무책인 무대책. 그런데 후보자님은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장관 후보자로 영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께서 부산 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만약 판단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우리나라의 복잡한 산업과 경제의 수장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 프랑스 IRA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IRA 대응을 총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면 질의로 IRA 실시에 따른 산업부 차원의 대책을 물었더니 구체적인 대책의 내용은 없고 서면 질의에서 이의제기 절차 신설이 우리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성과인 것처럼 답변하셨어요. 저는 이 답변을 보면서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기업들은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 유예 기간을 늘려달라. 그리고 프랑스의 탄소 배출량 계산식에 문제가 있으니 변경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은 관철시키지 못하면서 뜬금없이 이의제기 절차 신설을 성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한창 모자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동차 관련해서 또 서면으로 제가 그 영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업계는 글로벌 생산 계획의 조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저는 이 말이 상당히 뼈아프게 들리더라고요. 이미 하나큐셀 글로벌 생산 계획의 조정에 따라서 미국 생산 라인 늘리면서 음성의 공장 생산 라인은 거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1,800여 명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어요. 지역경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IRA로 인해서 체코에서 생산된 현대의 코나 보조금 받지만 우리나라에 생산된 니로는 보조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만약 현대 기아차의 니로 생산을 체코로 옮긴다면 이쪽 지역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산업공동화 뻔하고 지역경제 무너지고 일자리 없어져서 엄청난 문제에 봉착하지 않겠습니까? 한가하게 우리가 영향이 없다, 글로벌 생산계획 조정한다, 이러기에는 너무 우리가 나이브한 거 아닙니까? 장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어느 나라 마찬가지지만 법제가 확정이 되고 나서 이걸 수정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IRA 대응이나 CBAM 대응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 프랑스 정부는 저희와의 그동안의 협의를 바탕으로 이 절차 제기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 저희랑 협의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이번 달에 계속 그 정부 간의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우리 기업들의 그 사업 전략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 합리적인 사업 전략을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가 계속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 전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다 보면은 이제 5분이라는 시간이 빠듯한 건 알지만 최소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부분이라면 한 30초 정도는 남겨두시면 위원장님도 매칭 포인트를 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으로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 수성구 국회의원 이인선입니다. 예, 저는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인 정책 질의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세계는 뭐 전쟁이다, 기후위기다, 여러 가지 경제 여건으로 위기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사실은 산업적인 부분에 이제 초격차를 우리가 좁히기 위한 글로벌 가치 사슬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고 또 공급망 위기라든지 그에 맞는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 굉장히 하여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시대에 산자부가 해야 할 일들에 그야말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장관 후보자시고 그리고 장관님은 여기에 맞는 역량과 자질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볼까 하는데요. 아무튼 장관 후보자께서는 우리 국제 무대에 청룡열차를 타고 시원하게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양수발전소가 ESS나 섹터 커플링과 같이 재생에너지 솔림 현상이나 간헐성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입지 여건을 찾지 못해서 그동안 양수발전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10월 28일 날 이번에 산자부에서 발표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심사 결과 보고를 받으셨죠? 네.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사업자, 예비 사업자 지금 6군데가 있는데요. 예. 그 우선 2군데가 우선 사업자로 지정이 됐지만 나머지 그 4군데 예비 사업자들도 예, 네.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가졌고 또 한수원이나 발전사들이 함께해서 산자부 에너지 믹스를 같이 하겠다는 그 의지가 녹아져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열어주신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 들고요. 여기에 이제 영양, 봉화, 합천, 구례, 곡성, 금산 이 지역이 지금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지방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지방 이전에 대해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이제 수도권에 가밀하게 집중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시리라 보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전력 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에 가면 신규 데이터 센터가 28배를 증가할 것이고 이 또한 수도권의 80%가 몰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 집중되면 결국은 전력 교통 수급이라든지 또 사고 발생했을 때 이제 인프라 마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내용을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지금 지방에 가라 해도
본사와 떨어진 곳은 가기 싫고 지방에 가면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하고요. 또한 이제 옮기는 곳에 땅값이 오를 만한 지역도 아닌데 내가 왜 가냐. 뭐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오늘 이번에 보면 6월에 시행 예정인 그 분산에너지법 안에 보면 개통 영향 평가를 통해서 수도권 데이터 건설을 거부할 수 없도록 길은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렇다고 기업을 무조건 수도권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대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성과요. 또 동시에 보면 서울은 에너지 자금률이 11%지만 대구 경북은 그 2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차별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될 필요 있는데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네, 의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데이터 센터는 저희가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력요금을 인하한다거나 네. 그 건설에 여러 가지 그 투자 인센티브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면밀하게 기업 입장과 또 지역 입장을 잘 살펴보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이 화두가 있고 필요한데 실은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 바탕으로 했을 때 로봇 밀도가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장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서비스 로봇 이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대구에서도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조성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안에 사실 인력 양성이라든지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지역 중심이 돼서 잘 할 수 있도록 잘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향후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유의해서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의원님들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 전임 박문규 장관이 배석에 있지 않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3개월 전에 마치 대한민국 산업 경제를 다 이끌어 나갈 것처럼 모두 발언했던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턴도 3개월짜리 인턴은 없습니다만 소위 경력을 세탁해가지고 총선 출마용으로 자리를 빼가는 것 입장이 어떻습니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장관은 사임하거나 혹은 새로운 장관이 올 때까지는 여전히 장관입니다. 근데 앞서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이미 출마 후보자가 돼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내고 출판기념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대한민국 국무위원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입니까? 출마를 위해서는 모든 게 다 허용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섭본부장님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앞서서도 질의가 좀 있었는데 부산 엑스포 우리 장관님은 통상교섭본부장일 때 어느 정도 강도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그 전략적으로 아웃리치해야 되는 국가들을 선정을 하고 몇 개 국가에 가서 직접적으로 몇 개 나라를 돌았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저는 10개국 정도 갔습니다. 임기 1년 6개월 동안에 총 해외 출장 횟수만 30번이 넘었던데 대부분 다 사실상 부산 엑스포랑 조금씩은 다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그 미국 IRA 대응도 있었고요. EU와의 협상도 있었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언론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매주 분석하고 있다. 제가 경제살절단을 데리고 나간 경우도 있었다. 충분히 승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 대부분의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사우디가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진짜로 몰랐으면 통상교섭본부장으로도 더군다나 장관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무능한 거 아닙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사실상 알았는데 사기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 혹은 산업부 장관 등하고 같이 해외에서 유치 활동을 했던 대기업 임원들 여러 사람을 인터뷰해 봤는데 기업들도 다 알았답니다. 기업들도 다 알았는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안 하면 찍힐까 봐 뛸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게 이 세계 경제 10대 강국 대한민국의 현주소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가슴 아픈 것은 실제로 판세가 기울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마치 역전할 수 있을 것처럼 사기쳤다는 거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우리 통상교섭본부장님 지금 후보자님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 아닙니까? 국가의 엑스포 지지 입장이 잠깐만요. 우리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는요. 그 와중에도 대기업 오너들 데리고 파리에서 폭탄주 마시고 부산 엑스포 실패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부산에 가서 떡볶이 먹고 이게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중간에 주무 역할을 대부분 다 산자부 장관이 합니다. 산자부의 공무원들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국내 일자리 만들고 세계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먹방이나 하고 폭탄주나 돌리고 이게 산업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시 저희 산업부가 그때는 참석을 하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입장이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간 것은 아니고 저희 지지 입장으로 있던 많은 국가들이 마지막 순간에 아마 사우디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입장을 바꾼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좀 못 미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9대 29가 최선을 다한 결과이고 네, 결과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 동구 출신 권명호 의원입니다. 예,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글로벌 고금리 기조 또 미중 경쟁, 공급망 재편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 플러스 무역 수지 적자 전환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해오신 분이 오늘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좀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 장관 후보자로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후보자께서 우리 대한민국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해오셨는데 국민들한테 사기쳤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답변을 하셔야죠. 네, 국민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네? 엄중하게 받아들이느라고 좀 너무 위축된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많은 국가들과 아웃리치를 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많이 발굴을 했고요. 특히 저희 통상교섭본부로서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60개 나라와 FTA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한동안 정체가 됐습니다. 그걸 이번에 정상외교와 엑스포 유치 활동을 계기로 100개 이상의 국가들로 이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를 했고 이걸 기반으로 지금 저희가 공급망 강화도 하고 있고 많은 새로운 신산업 그러니까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또 우리 뭐 대통령께서도 또 사과도 하시고 또 방금 후보자께서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할 때는 자신감 있게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뭐 사실은 뭐 저희들도 많이 뭐 당황해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때 더 힘을 모아서 전력 질주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실패는 했지만 또 여기 그동안에 각 나라와의 그러한 이제 그 유치를 위해서 교섭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또 우리 또 경제적인 자산으로 또 남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지금 또 요소수 사태가 또 벌어졌죠. 중국의 수출 중단 사태가 벌어졌는데 21년도에도 또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재발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 2021년도에 이제 요소수 사태 대응과 지금 이번과의 정부 대응의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한 달 만에 저희가 한 7개월분 이상의 대체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번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는 그 역량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이 공급망의 이슈 대응을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그 모두 발언에도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이제는 계속되는 이러한 이제 사태에 대해서 그냥 이 수동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인 그런 대처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까? 네, 우리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지난달에 저희가 발표한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서 우리 공급망 안정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자립화, 다변화, 자원 비축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21년에 발생했던 요소수 사태와는 다르게 이번에 요소수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는 불과 한 달 만에 지금 7개월 이상 국내 비축 물량을 확보를 했고 또 중국 정부와도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만간 이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협의도 해나가고 거기에 대한 공급망 그게 이제 그 주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한 185개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것은 다변화와 또 자원 확보인데 그 중에서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저는 자립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중요한 지적이시고 그 자립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 조치들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당연히 R&D도 이제 따라야 되겠.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후보자에게 그 재상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릴 게 있습니다. 후보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8월 7일 후보자의 배우자의 형부가 성동구 성수동에 1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한 게 있는데 알고 계세요? 네. 그 후보와 배우자는 지금 어디에 사세요? 저희 도곡동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강남에 사시죠? 네. 배우자 형부 동서는 어디에 사십니까? 마찬가지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근데 그러니까 삼성동 성경 여기에 사시죠? 네. 근데 왜 성수동에 부동산을 구입했습니까? 그것도 18년도에? 저희는 지금 그 전세를 살고 있어서 그 주택이 없고요. 저희 그 동선에도 그러면 네. 지금 살고 있는 강남의 그 타워 팰리스인가요? 네. 20년도서부터 22년도에 한번 갱신하고 다시 월세 계약으로 들어가 있던데 네, 네, 그렇습니다.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성수동에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이제 구입한 그 지역이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로 전략정비구역 중 최고의 입지로 알려져 있어요. 부동산 관련 그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2018년도에 토지 평당 4,500만 원에서 2020년도 최근엔 1억 3,100만 원으로
3배 가격이 올랐습니다. 성수일지구가 일반 분양 비중이 제일 높고 입지가 가장 좋은데 향후에 아주 재개발 진행 시에 대장지역으로 꼽고 있는 부동산에서 그렇게 불리는 지역입니다. 실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지난달 12월 23일경에 그 후보자 배우자가 구매한 지역에 비슷한 평수로 매물이 나왔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매매가가 20억 5천만 원입니다. 과거에 18년도에 11억 주고 샀던 게 지금 20억 5천만 원에 이렇게 28억에서 40억 사이로 부쩍 뛰고 있는 같은 평형대의 부동산들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낸 겁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이런 부동산 이 매입 행위를 두고 실거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 동선에도 해외 지사에 오래 근무하면서 집이 없어서 저랑 저희 아마 언니 동생 간에 둘이 같이 나눠서 이거를 하나 산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산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20년, 22년 올해까지도 현재 타워 팰리스에서 살고 있는데 이 부동산 18년도에 구입하신 거라며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이렇게 4, 5년이 지나는 동안에 왜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성수동으로 이사를 안 가셨냐 이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마 재개발 지역으로 돼 있어서 지금 들어가서 살기가 좀 어려운 동네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제대로 저희가 개발이 되면 저기로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문제는 또 하나가 있는데 2018년도에 이 성수동 부동산을 구입을 하실 때 이 종부세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11억 원 상당의 주택을 구매하실 때 형부랑 배우자랑 배우자 형부가 공동 명의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단독으로 이거를 구입을 하실 때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상이면 부동산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배우자 형부가 2인이 공동으로 매물을 구입하면서 공제 기준이 되는 12억을 초과해서 두 분이 나눠서 5억 5천 이렇게 내시면서 11억 원을 구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12억 원을 1인당 6억 원까지 공제돼서 총가액 12억 원을 초과해서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배우자 형부가 각각 5억 5천만으로 11억 원의 매물을 구입해서 종부세 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종부세 냈는지 안 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금 회피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당시에 가용 자금이 부족해서 아마 저희 동선애랑 같이 그 자금을 나눠서 공동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살 때는 9억 원 이상이면 내야 되는데 둘이 나눠서 5억 5천 하면서 종부세를 회피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지 몰랐습니다. 그건 몰랐고. 그러니까 종부세를 지금 면세를 받은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사실관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저 처음 듣는 얘기고 처음 알게 된 내용이라서.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네. 배우자가 혼자 샀을 때는 9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돼야 되는데 5억 5천 둘이 나눠서 내면서 종부세를 회피했어요.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님 통상교섭본부장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를 근무하신 건가요? 1년 8개월 근무했습니다. 1년 8개월. 상당히 오래 근무를 하신 셈이 됩니다. 그죠? 네.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에도 여러분 출석을 하셨고 네. 질의 답변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1차관이나 2차관 업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노하우가 쌓였다고나 할까 지식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국정감사 과정에서 계속 같이 대응을 했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서 계속 같이 파악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통상교섭본부장 업무가 아니라도 1차관과 2차관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쌓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를 보면 통상교섭본부장님한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좀 무탈하게 지나오신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잘하고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잘 알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가장 큰 성과를 낸 게 1년 8개월 동안 하셨으니까 어떤 거를 성과를 내셨습니까? 네, 아까 조금 언급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통상국가로서 60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우리가 경제 영토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걸 기반으로 수출을 확대를 하고 있었지만 그 60개가 사실 정체가 돼서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더 이상 성과를 못 만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정상 외교의 성과를 기반으로 일종의 FTA 대안을 만들어서 경제 동반자 협정 그리고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TIPF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내서 지금 100여 개 국가와 이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를 해 놨습니다. 특히 그 중에 지금 구매력이 가장 많이 살아 있고 산업 성장력이 굉장히 큰 중동 국가와 지난주에 6개 국가가 묶여 있는 GCC와 FTA를 체결했는데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지만 실제로 GCC와 FTA 협상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먼저 이 시장 선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올해 신중동 붐을 본격적으로 일으키는 기반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이 수고하셨는데 그동안에 최근 동향이 FTA보다는 양자 동맹으로 간다든지 지역 동맹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각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의 자유무역이 아니라 폐쇄적인 동맹, 블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인데 FTA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의미를 갖는 것인가요? 일단 그런 FTA나 EPA나 이런 그게 묶여 있게 되면 산업계에서 같이 뭔가 협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공고한 기반이 구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최근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세 인하뿐만이 아니라 제가 경제 동반자 협정을 하고 TIPF를 할 때는 바이오 경제 협력이라든가 디지털 경제 협력, 그린 경제 협력 같은 분야의 새로운 분야의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신산업을 육성을 하고 신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해주시기 바라고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하셨는데 패거리, 카르텔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그거 읽어보셨습니까? 네. 예, 저희 상임위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님들이 국정감사에서 이 산업부 산하 기관들의 카르텔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은 제가 서면 요구를 했더니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각 공기업 감사부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도 개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겠음. 이거 뭐 거의 안 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속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각 기업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제대로 된 보고를 우리 상임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 취임하시면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유의해서 제가 장관을 취임하게 되면 꼼꼼하게 챙기고 속도감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도감을 안 내는 게 산업부의 오랜 지금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거를 국감 끝난 지 한참 됐는데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혜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남 여수시을 출신 김혜재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박문규 장관에 대해서 총선용 스펙 산업부 장관이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 심지어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조차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총선용 스펙을 위해서 임명됐다가 3개월도 못 채우고 옷 벗는 산자부 장관이다. 총선이 한 3개월 장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자,
자, 그러면은 우리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면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후보자에 대해서 총선용 땜질 장관이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그 산업부의 정책에 혼선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중심이 무엇입니까? 장관이 대통령 국정 철학에 따라서 산자부를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국정 중심이 뭐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그 저기 핵심만 말씀을 산업별 관련되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는 부분들입니다. 이번 신년사를 아까 보셨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대통령의 국정 중심은 스스로 얘기하기는 경제, 국민, 민생 이게 중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 총선, 권력 이게 지금 국정 중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경제나 국민이나 민생을 국정 중심에 두고 장관 인사를 한다고 하면은 박문규 장관 같은 그런 인사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의하세요? 정말 큰 걱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관이 고작 국회의원 되는데 스펙 쌓기 위해서 3개월짜리 장관하고 그때 겉과 속이 또 같으면 괜찮아요. 표리부동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국민 민생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권력, 총선 이런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민생을 챙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후보자님이 통상교섭본부장에서요. 이제 장관으로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 통상교섭본부장 후보자를 장관으로 했는지에 대한 국민들이 설득이 돼야 됩니다. 설득이 되려면 자질과 능력이 검증이 돼야 되고 성과를 많이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생각하는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내가 이리 큰 성과를 내서 장관이 될 만하다고 내세울 게 있습니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국제 경제 환경이 지금 어렵고 또 모든 국가들이 보호주의 정책을 쓰면서 산업 정책을 굉장히 남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 산업을 잘 이끌으라는. 제가 성과를 묻지 않았습니까? 네. 당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과. 내가 이런 성과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산자부 장관이 되더라도 할 수 있다. 국민들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약 100억 달러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 7.4% 급감했어요. 3년 만에 감소세입니다. IMF 통계에 따르면은 9월까지 무역 수지 적자가 전 세계 208개 국가 중에서 하위 지금 20등입니다. 사실상 최하위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통상교섭본부장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임 없습니까? 책임감 느끼지 않습니까? 네,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전 제 지역구가 여수입니다마는 2012년 그 이전에 여수에서 유치전 할 때보다 훨씬 성적이 떨어졌어요. 부산이라고 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책임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IRA 대응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 IRA 발효된 이후에 지난 8월 이후에 현대 기아자동차 이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보면요. 시행 이전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급감했습니다. 4%대로 떨어져 있어요. 점유율 순위가 2위에서 5위로 급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 있지 않습니까? IRA 부분은 지금 우리 국내 전기차 판매가 지난해 약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실 분이 영전을 내서 장관을 맡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할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이 자격이 있고 국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내세울 만한 것을 여기서 한번 해보시죠. 네. 작년에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가 사상 최대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310억 불 정도 규모로 유치가 돼서 해외에서 지금 자본과 기술과 인력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IRA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걱정하셨던 전기차 수출은 작년에 2배로
저희가 늘었고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작년에 1,000조 가량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계에서 작년 IRA 우려가 많았지만 기회 요인으로 저희가 바꾸어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으로 저희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계와 에너지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산업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그 후보자는 3개 기업에서 총 12년간 사회이사로 근무했습니다. 네, SK케미컬에서 2012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네, 그렇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2013년에서 2017년까지. 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에서 2021년에서 2025년까지. 급여는 뭐 몇 개월씩밖에 공개 안 하고 나머지 거의 다 비공개를 했습니다. 후보자가. 대부분의 급여 내용이 제출을 거부당해서 정확히 추산은 할 수 없지만 그동안 한 8천에서 6천만 원으로 추정해 보면 대학교 그때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네, 계셨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도 11년간 사회이사 급여로 약 10억에서 8억 사이 소득을 얻었다고 추산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제가 자료 제출을 안 하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 후보자 사회이사의 역할이 뭡니까? 간단하게. 네. 사회이사의 역할. 뭐 적절한 소양과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건 기업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주들의 네, 이익을 보호하고 그렇습니다. 기업의 경영 상태를 견전하게 하고 또 추가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사회이사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내이사가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면 사회이사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후보자가 SK케미칼에서 2012년에서 2019년 동안 7년간 근무했는데 가장 기억나는 이슈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이슈가 제일 컸는지?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죠. 예.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가습기 살균제? 네. 예. 산모들과 태아들이 사망한 겁니다. 살균제 때문에. 네. 몇 명이 사망한 줄 아십니까? 5,000명 정도. 사망만 1,825명이고요. 피해 접자로 인정된 사람만 5,667명이에요. 네, 네. 그때 후보자 사회이사로 있으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역할과 노력을 했습니까? 당시에 그 SK케미칼의 제품은 간단하게 네, 어떤 역할을 했냐고요, 본인이 그 안에서. 이런 후보들, 이런 피해자들의 절절한 억울함과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이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사회적 책임 논의가 시작이 되고 국회에서 사회적 책임 조사 후보자가 공개를 거부해서 그 당시에 회의록이라든가 의사록이라든가 전혀 공개를 안 해서 알 수가 없는데 2011년 8월에 질병관리청에서 이것이 사회적 참사로 인정이 되고 문제가 많다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검찰에 SK에서 갖가지 핑계와 어떤 방해 공작으로 이 진실이 드러나지 않게 계속 끌고 갔고 검찰 수사는 7년이 지나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후보자는 이런 사회적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이사로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후보자는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이고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덕에 후보자는 대학 교수로 겸직하면서 대학 교수 연봉도 받고 사회이사로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업에서도 많은 급여를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후보자가 사회이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거수기 역할밖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오로지 기득권의 혜택만을 누려온 분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이때 당시 그런 아픔에 귀 기울이고 피해자들과 한번 만나기나 해보긴 했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고통받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는 깊은 유감의 사회이사로서 그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요. 이렇게 커다란 참사에
당시 이거 이태원 참사 이상으로 비견되는 그 사회적 참사입니다. 그 사참위에서 진실 규명한 거고요. 네. 어? 그때 후보자 무슨 역할을 했어요? 제가 그런 분이 장관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회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 제품의 그 유해성에 대해서 입증이 안 됐고 제가 그만두고 나서 그 작년 9월에 환경부에서 사실상 유해성을 입증을 한 바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회사가 이 사태에 대해서 후보자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후보자는 경영 책임자가 아니고 사회이사라고요. 후보자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 공적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이해 충돌을 가장 먼저 스스로 방지하고 이런 앞으로야 될 그런 공적인 역할을 후보자가 생각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섭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마이크를 좀 바싹 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힘이 없어 보이시잖아요. 타워 팰리스에서 사신다고요? 네. 거기는 지금 월세로 사시는 건가요? 월세는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그래요. 통상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다들 인정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게 윤석열 정부의 통상 정책 관련해서 국민들 우려가 많아요. 본 의원도 그렇고 대통령이 잘못 통상과 관련해서 통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산업부 장관으로서 잘못된 발언이나 어떤 잘못된 정책을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네. 우리 통상 상대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제가 보기엔 이제 다들 중요하겠지만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지정학적으로 우리 옆에 대한민국 옆에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세계적으로 10위권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이런저런 발언들이 우리 통상 업무에 굉장히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중국하고도 이 경제 통상 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부임한 초기부터 고위급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실무 차원에서는 중국과 다각적인 협의체를 중국이 고위급이든 실무급이든 잘 응해 주던가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하고 계속 많이 어렵죠. 어려움을 제공한 원인들이 대통령님의 무절제한 발언들 이런 게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이 굉장히 대한민국의 통상 정책이라는 것들이 다 외교도 마찬가지지만 등거리를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미국, 일본에 경도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 대선 이후에 상황도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고 통상 전문가로서 지금이 좀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보면 계속 정치 외교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경제 통상 관계로 이 문제를 잘 안정화시킨 경험이 많습니다. 저희가 중국하고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랬나요? 일본과의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수출 비중이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았고 중국과의 시장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고 봐요. 이걸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전문가로서의 시야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중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에만 큰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돈 많이 쓰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투자 유치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어느 정도 투자 유치를 했다고 알고 계세요? 직접적으로 순방에
다른 거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좀 작년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310억 불로 사상 최고. 그거랑 좀 다른 대통령실에서 이제 발표한 걸로는 7조 정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미국과 영국 방문을 했을 때 우리가 그쪽 현지에 투자하는 거를 따져보면 72조, 33조. 그냥 통상 비교하면 100개 주고 7개 챙겨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통상 거래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게 그 투자 부분은 그 1대1로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 따지는 것처럼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대1은 아니어도 100개 주고 7개 이거는 너무하죠. 우리의 대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그 우리 본부장 취임 22년 5월에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국 IRA 나오고 뭐 이때부터 이제 시작했던 거예요. 아까 프랑스 IRA 얘기하시는데 미국 IRA법에 관한 경험치가 있을 텐데 전에 프랑스 IRA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못 세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후보자의 능력치가 그렇게 도드라 보이지가 않아서 이제 산업부 장관이 됐을 때의 기대가 크지 않은데 아주 특별한 각오도 하셔야 될 거고 들여다 보면서 우리 후보자의 정책에 관한 확실한 비전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안심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차차 후보자의 정책 비전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만 한 말씀 하실 수 있으면 하시죠. 네, 의원님 말씀 이후에서 중국과 경제 통상 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안정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IRA 부분도 지금 계속 협의 과정에 있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양이원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대 의원님 오셨군요. 예, 신영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후보자님. 지금 오늘 현재 산업통상부 장관은 누굽니까? 박문규 장관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오늘 현재 통상교섭본부장은 누굽니까? 저입니다. 네. 그럼 박문규 장관님은 경질된 겁니까? 자진 사퇴하신 겁니까? 어쨌든 공직자라 하면 정무직 고위 공직자는 정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공무원들이야 정년이 되면 그만두고 나가는 건데 그 정무직 고위 공직자 장관을 그만둘 때는 두 가지 방식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일을 잘못해서 경질되거나 본인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만두고 나가는 거나 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예요? 답이 어렵습니까 이게? 인사 관련된 사안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관이시잖아요. 차관급 지금 네. 통상교섭 본부장이시잖아요. 네. 단지 후보자라만 계시는 게 아니라 현재 차관급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인 지금 통상교섭 본부장이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처에 계시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경질 여부 이런 것들은 인사권자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경질이 아니고 자진 사퇴라면 심각한 공직자의 자세로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어떤 건가요? 이게 둘 다 아니라면 대통령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지금 차출하신 겁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전임 장관의 거취에 관련해서는 제가 장관 후보자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통상교섭본부장이시라니까요 지금. 네. 후보자이시기도 하지만 상관의 그 인사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장관으로 임명된 지 3달도 안 된 분을 지금 수원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사퇴를 시켰다. 이러면요.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어기신 겁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건 탄핵 사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장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 소임이 맡겨진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산업 정책에 우리 그 국정이 특히나 우리가 산업통상자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소상장업자를 지원하는 부처가 있는 상임위입니다. 이 두 부처의 장관님들이 다 한 분은 새로 오신 장관님이 전혀 중소벤처기업과 관련이 없는 이런 분이 오신 거고, 그리고 현재 우리 통상기업 후보자로서 중소벤처기업보다 좀 낮긴 하지만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분이 정말 공직자 무책임한 이런 분이 지금 장관을 3개월 하신 겁니다. 이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이장섭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아마 옆에 계셨으니까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창영 장관께 여쭤봤어요. 2022년도입니다. 그 EU 국가 중에서 추가로 미국의 IRA 법안을 참고해서 강화된 환경 요건을 갖춘 법안을 준비한 게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창영 장관이 뭐라고 하셨냐면 답변을 잘 못 하셨어요. 무슨 원자재법 관련 얘기를 대충 하고 넘어가셨거든요. 실망스러웠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 본부장 그 당시에 본부장 자격으로 계셨으니까 그 얘기 들으셨죠. 자, 그 이후에 어떤 검토랄지 동향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EU 통상 현안 작업반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한 10개 정도 법안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달에 그런 2022년 국감에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결국은 지난달에 프랑스에서 프랑스판 IRA라고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확정해 발표했잖아요. 네. 기아 니로 EV, 소울 EV 보조금 대상에 제외됐잖아요. 네. 이건 대응 안 한 거잖아요. 또 뒷북치로 가시렵니까? 통화시켜 달라고? 우리 미국 IRA 법 할 때처럼? 뭐 하셨는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중국대 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 규제 풀었다고 해제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산업부에서. 네. SK나 삼성이 좋아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은요, 서서히 결국은 그 국자유통 노광장비에 대한 반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을 두고서 출산한 이런 조치가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장관이 드신다 하면 이런 거 꼭 신경 주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중심고를 충주 출신 이종배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네, 앞에서 여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보다 좀 당당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교섭 본부장으로서 국제통상 전문가들께 많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실제로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또 무역 수지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어려웠던 반도체 수출도 증가되는 아주 고무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를 지명하신 이유도 정부에서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또 수출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라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장관이 되시면 전문성을 잘 살려서 산업과 통상과 에너지 이런 걸 잘 연계시켜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상 외에 산업 또 자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도 더욱 높여서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요소수 문제도 있었는데 정부에서 적극 대응해서 안정적으로 조치를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제조업체에서
공급망 안정화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자국 이익 우선이라든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자칫 잘못해서 이 첨단 산업 분야 제조의 핵심 자원이 확보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를 걱정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산업부에서는 작년 12월 달에 산업공급망 3050 전략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자립화, 다변화, 또 자원 확보 이런 전략 통해서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30년까지 5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펀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25년도 펀드를 통해서 펀드도 결성하고 25년도까지 65조의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9년도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에 수입 다변화를 위해서 소부장 지원 대응센터를 설립하고 23년도 상반기까지 총 28조 6,800원 금융 지원을 했습니다만 결국 수요국 수입 의존도를 보면 23년도 기준으로 봐도 여전히 그때나 마찬가지로 95%대다. 그래서 이게 돈 쓴 것에 비해서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꼭 앞으로 지원할 때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겨야 될 것이다. 지원만 하고 손 놓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 당시의 금융지원 정책과 지금의 금융지원 정책의 차별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마련된 금융정책은 그 핵심 광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민간이 지원을 우선 나가게 되면 정부가 뒤에서 이걸 지원을 하는 형태로 저희가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꼭 성공할 수 있길 바라고요. 핵심 광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각국에서 이제 핵심 광물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원동맹도 형성하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산업부에서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는데 아직까지도 50% 미만 또는 뭐 심지어 2%대 이렇게 확보된 것도 있는데 이런 문제와 또 공간의 부족, 이 확보돼도 이를 비축할 공간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 26년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조달청과 협의를 해서 그 대체 부지를 그 대체 설비를 확보를 하고 있고 조속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관련되는 이 비축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 저희가 명심해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이원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네, 후보자님 통상 쪽에 워낙 뭐 전문가신데 사실 그 차관하시면서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만큼 국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거고요. 뭐 IRA법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래서 국내 산업이라든가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정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 문제, 그다음에 뭐 산업 문제 다 연결되는 건데요. 새해 들어서자마자 바로 옆 나라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죠. 규모 7.6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경주 지진이 지금 굉장히 악몽으로 있는데 거기에 무려 900배나 지진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근데 이 지진의 특징은 어쨌든 판 경계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판 내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또 동해에 인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해에서도 이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나라 원전이 내진 설계가 이 규모 7.6을 넘어선다고 알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핵심 설비까지는 다 7.0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7.0 수준에 되는 거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세울 1, 2호기, 신한울 1, 2호기만 7.0이고요. 나머지는
6.5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설비들은 다 7.0으로 안전 성능 유지 개통만 그런 거지 전체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우리의 신경계와 같은 케이블과 그다음에 우리 혈관 같은 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백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연장선이. 이런 것들을 잘 지지하고 받쳐주는 게 지지 설비들이죠. 앵커라든가 이런 게 이제 내진 설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제보자에 의해서 그 말씀 기자회견을 했는데 질의도 다른 의원님들 드렸고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다 검증이 아니 끝났습니다. 안전의 최종 인허가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하지만 관리 감독 초기의 관리 감독의 권한은 산업부에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산업부 장관으로서 제가 여쭤보는 거 장관이 되시려고 하면 초기의 안전 관리 감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부실한 앵커에 대해서 제보가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한수원의 장관이 되시면 네. 한수원으로 하여금 이 부실한 앵커, 비내진 앵커인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보강 작업이 다 진행이 됐고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원안위가 지금 검증을 다 아니요. 마쳤습니다. 한수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검토하도록 지시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지물 자체가 파손으로 인해서 그 안전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산업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성에 위험이 없도록 네, 꼼꼼하게 지시의 챙겨드리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역시나 HVDC 건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 질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산업부가 전력계통 혁신 대책을 내세워서 그 동해안 수도권 HVDC와 서해안 HVDC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방금 열람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도 민간 참여까지 열어서 이 HVDC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HVDC 관련해서 보니까 상업운전 이후에 발생한 고장만 20여 차례고 지난 10월 14일에는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가 멈추는 일까지 발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HVDC 변환소 설비의 문제로 전압 강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네네. 765kV 교류 송전망 같은 경우는 동시에 2회선이 중단될 확률이 100년에 한 번꼴인데 지금 2, 3년 사이에 수십 차례의 고장이 일어난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존경하는 양 의원님, 워낙 전문성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해외에서는 지금 해외에서의 HVDC는 교류망과 교류망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로서 연결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교류망 내에 연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류망과 직류망을 같이 섞어서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